네, 책에서 얻은 통찰과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리뷰 채널 불사조 리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책은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박경철, 시골 의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알려지신 분이고 안동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독서 아니면 미래의 흐름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하시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신 분이시죠. 리더스북에서 출판된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제1권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상태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양측 대퇴골은 모두 골절되어 허벅다리가 비틀어지고 오른쪽 팔도 요골과 척골이 동시에 골절되어 팔꿈치 아래가 꺾여 있는 데다 갈비뼈 양쪽이 무려 10개 정도가 골절되어 있었다. 거기에다 횡격막과 인접한 우측 간이 찢어져서 배에는 피가 고여 있었으며 호흡마저도 부러진 갈비뼈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였다. 1992년 레지던트 2년차 시절이었다. 할아버지는 인근 소도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승용차에 치여 인근 종합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를 받고 후송되어 온 분이었다. 얼마 후 보호자가 왔는데 60대 할머니셨다. 할머니는 덧가운을 입은 채 수의 아저씨의 안내로 중환자실로 들어오셨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지병이 없으셨고 현재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답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내민 처치 동의서에 사인하시고 할아버지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만약 갑자기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순간 보호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의사가 임의로 수술할 수 있음에도 동의하셨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설명도 드렸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좀 심각하시거든요. 대퇴골 2군데가 다 부러져서 허벅지 안에 고이는 피만 해도 2리터가 넘습니다. 간도 파열이 되었는데 잘하면 그냥 아물 수도 있지만 만약 피가 멈추지 않으면 간을 자르거나 꿰매는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그때 흘릴 피까지 생각하면 수술 결과를 점치기가 어렵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이면 주저앉듯이 사람 갈비뼈도 4-5개 이상 심하게 부러지면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가슴이 충분히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숨을 스스로 못 쉬도록 약을 써서 근육을 마비시킬 거고요. 또 할아버지가 의식이 있으셔서 인공호흡기가 괴로우실 테니 저희들이 약을 써서 할아버지를 3일간 재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혹시 폐렴이 생기거나 무기폐라는 병이 생기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대처하시던 할머니께서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다. 선생님, 나 이 안에 그냥 있게 해주면 안 되겠소. 여기는 하루에 10분씩 밖에 면회가 안 된다는데 나 정말 귀찮게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 나 그냥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안 되겠소. 당연히 안 되는 일이었다. 일반인들의 옷에 묻어있는 병균이 중환자실로 유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보호자들이 들락거리면 환자들의 안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중환자실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 종일 중환자실에 환자 옆에 있게 해달라는 할머니의 부탁은 무리였다. 야박하지만 도리가 없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안 돼요. 다른 환자들께도 방해가 되고 할아버지도 지금 약 때문에 주무셔서 할머니가 옆에 계셔도 못 알아보시니까 차라리 보호자 대기실에 누워서 쉬세요. 저희들이 일이 생기면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아드님이나 다른 보호자는 안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면서 넋두리처럼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아들도 딸도 없고 할아버지와 단 둘이라오. 내 저 어른 만난 지 이제 겨우 2달 됐는데 저 어른 이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원통하고 원통해서 이 일을 어떡하나. 나는 할머니가 힘없이 돌아서서 중환자실을 나가신 후 만난 지 2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싶어 잠시 생각을 해봤다. 양로원에서 만나 같이 사시는 건가? 아니면 무슨 사연으로 긴 세월 헤어지셨다가 다시 만나신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뭘까?
좀 궁금하기도 했지만 우선은 할아버지를 살리는 일이 급했으므로 나의 호기심은 그쯤에서 접어두기로 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이 흘러 어느새 시간은 저녁 시간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1년차와 인턴 선생에게 삼겹살 집에 가자고 공언을 해둔 터라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접어든 뒤 병원 건너편에 있는 삼겹살 집으로 가기 위해 중환자실을 나섰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서자 맞은편 복도의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다. 면회 시간이 끝났는데도 그렇게 계속 앉아 계셨던 모양이다. 할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마 밤새 별일 없으실 거예요. 어서 저녁 드시고 대기실에 가서 좀 누우세요. 이러시다가는 며칠 못 버티실 거예요. 우리 1년차가 할머니의 모습이 보기에 안쓰러웠는지 가서 말을 건넸다. 할머니는 조용히 머리를 흔드셨다. 저녁을 안 드셨다는 말씀인지 내려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직 식사를 하지 않으신 건 분명해 보였다. 할머니, 우리도 마침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세요. 그럼 밥 먹으면서 저희가 할아버지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가자고 하시면 따라 나설 것 같지 않아서 우리는 할아버지 상태를 설명해 드리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따라 나섰다. 그 시절에는 삼겹살이 정말 맛있었다. 일주일 내내 시달리면 비록 허리에 삐삐를 한두름씩 차고서라도 병원을 벗어나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이 그렇게 맛있고도 즐거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인원 곱하기 3인분 정도 분량의 고기를 주문해서 달구어진 불판에 신김치를 구워가며 고기가 채 익기도 전에 먹어댔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젓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기만을 기다리시는 듯 했다. 할머니, 고기 드세요. 안 드시면 할아버지 열심히 치료 안 해드릴 겁니다. 심성 착한 1년차가 억지로 할머니 앞에 고기를 놓아드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겨우 몇 점을 드시게 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는 그제야 잘하면 수술을 안 하고도 할아버지가 쾌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리는 어차피 2, 3주는 지나야 수술을 하는 것이고 어지간해서 다리 수술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 지금 가장 문제인 호흡은 인공호흡기를 3, 4일만 잘 이겨내면 저절로 갈비뼈가 균형을 이루어 괜찮을 것이라는 점 등등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한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렸다. 그런데 할머니, 아까 할아버지 만나신 지 2달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두 분 양로원에서 만나셨어요? 나는 드디어 궁금증을 못 참고 할머니께 사연을 물었다. 할머니는 내 질문에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내가 저 어른한테 시집을 간 것은 18살 때였지요. 얼굴도 모른 채 어른들이 혼사를 하라고 해서 시집을 갔는데 그때야 신랑이 괴물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란히 간 거지. 그런데 시집 가서 보니까 신랑이 참 좋은 사람이라. 시집살이 힘들다고 밤에 몰래 다리도 주물러주고 참 저 어른이 그때 사람들답지 않게 그렇게 정이 많았지요. 하여간 시집가서 한두 달이 지나니 이제 시집 식구들도 덜 무섭고 남편한테도 막 정이 붙으려는데 갑자기 동네에 순사들이 들어와서 장정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지요. 그 길로 일본군에 징용을 당한 거라.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지만 일단 할머니의 말씀을 더 듣기로 했다. 나는 그 길로 지금까지 50년을 넘게 청상으로 살았죠. 시부모 모시고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리며 목을 빼고 사는데 한 10년 있으니 시아버지는 우라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참 별거 다 겪었죠. 중간에 해방이 되기에 돌아오나 했더니 소식도 없고 그러다가 6.25 터져서 시어머니 손잡고 피난도 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물도 뜯고 바느질도 하고 묵도 만들어 팔고 참 별짓 다 했죠. 두 과부가 그렇게 사는데 친정오빠가 제가 하라고 몇 번이나 등을 떠미는데 그건 못하겠더군. 곧 저 어른이 돌아오실 것 같은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 양반이 그렇게 죽을 리 없다 싶고 저 어른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혀서 지금까지 매일 끼니 때가 되면 밥을 한 그릇 더 퍼놓고 기다렸죠.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중풍에 걸려서 한 5년 대소변 받아내다가 돌아가셨는데 육 여사가 서울에 오래서 갔더니 효부상을 주셨어. 참 고마운 일이지.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와 그 딸까지 옆에 와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이제 시어머니까지 가시고 혼자 사는데 저 어른 언제 오실 줄 알고 내가 이사를 갈 수가 있나, 뭘 다른 걸 할 수가 있나. 나중에 친정오빠도 죽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명절에 전화 한 통 할 사람도 없어졌죠. 그나마 하나 있던 친정 조카도 그새 어째 죽었죠. 그런데 하루는 부엌에서 시장에 내다 팔 묵을 만드는데 대문 밖에 웬 일본 사람들이 잔뜩 왔어. 간이 덜컹하더군. 그 사람들이 일본 NHK라는 방송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나는 일본 말만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른이 지금 사할린에서 살고 있고 자기들이 무슨 특집을 하느라고 가족을 찾는데 나를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길로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섰지요. 그러고는 일본에 가서 텔레비 방송국에서 뭘 잔뜩 찍더니 세상에 그 길로 비행기로 사할린에 간다는 거라. 그러고 보니 나는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사할린이란 데를 가게 되었어. 아이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정말 그때 새파란 청춘으로 가신 저 양반이 나이 70이 다 돼서 안 죽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라. 저 양반도 내게 미안해서 거기서 여자도 하나 안 만나고 그냥 그렇게 혼자 사신 거라. 세상에 남정네가 50년 세월을, 그 세월이 얼만데.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신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와야 한대. 저 어른은 그 나라 사람이라 지금은 못 오고 나중에 방송국에서 꼭 다시 만나게 해준다고 약속해서 내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돌아왔어. 내가 그때 한 일주일 저 어른 밥상을 차려드리면서 세월이 아무리 야속해도 그래도 이래 살아서 서방님 밥상을 올릴 수 있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싶었어. 그때 둘이서 밤새 울기는 얼마나 울었나. 저 어른도 내가 떠날 때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았지요. 네, 다시 가리다. 네, 꼭 다시 가리다. 미안소, 여보, 잠시만 참으소. 네, 꼭 다시 가리다. 저 어른이 다시 온다는 말만 계속 하시는데 저 어른 놔두고 그 길을 어째 혼자 돌아왔나 몰라. 그리고 나는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어른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데 그 길로 곡기를 딱 끊어버렸어. 저 어른께 뜨신 밥 한 그릇 못 올리는데 내 목에 어째 밥을 넘길 수가 있나.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인간시대라는 거를 찍는다고 다시 사할린에 같이 가자고 하길래 아이고, 기자 양반이 나 살려줬소 하고 다시 따라 나섰지. 내가 본 것이 바로 그 인간시대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세상에 고맙지, 그렇게 고맙지. 사할린에 다시 가서 그 길로 돌아올 때 방송국에서 어른까지 같이 모시고 온 거라. 일본 방송하고 우리 방송하고 같이 애써서 이렇게 모시고 온 거라. 그런데 결국 할머니는 오열을 하시고 말았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지 이제 2달째인데, 이제 겨우 2달째인데 이렇게 사고를 당해버렸으니 일을 어떻게, 아이고, 일을 어떻게. 의사 양반들, 우리 어른 좀 살려주소. 저 어른 저렇게 돌아가시면 억울해서 어째 눈을 감아. 의사 양반, 저 어른 좀 살려주소. 내 나라에서 얻은 돈이 있으니 돈일랑 걱정 말고 제발 좀 살려주소. 저 어른 이때까지 혼자서 밥 해먹고 살았던 어른인데 이제 담은 몇 년이라도 수발받고 가시게 좀 살려주소. 의사 양반들 좀 제발 좀 살려주소. 그 자리는 완전히 눈물바다가 돼버렸다. 할머니의 기구한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뿐 아니라 식당 아주머니와 딸까지 눈이 벌개지도록 울었다. 그 후 할머니는 본의 아니게 병원에서 스타덤에 올랐다. 인간시대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억해냈고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전한 그 뒷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할머니가 병동 복도를 지나시거나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계시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할머니께 먼저 인사를 하고 할머니를 뵐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인생과 그 못지않게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가슴을 적셨다. 그래서 할아버지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한다는 일종의 공동 목표가 형성되었다. 흉부외과 치프가 할아버지의 인공호흡기를 아예 전담하다시피 하고 우리도 할아버지의 상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예 수술실 담당 3, 4년차 중에 한 사람을 중환자실에 따로 배치했다.
스태프들도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사실 외부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 NHK에서 와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스케치했고 NHK가 파견한 교포 출신 일본인 의사가 수시로 우리에게 들러 할아버지의 용태를 문의하고 체크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워낙 긴 시간 노동에 종사를 해서인지 약제가 잘 반응하지 않았다.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지 않아서 환자가 기계호흡에 저항을 하게 되면 인공호흡을 하면서 갈비뼈가 부러진 자리를 순응시키려던 우리의 시도가 먹히지 않게 된다. 자연히 몰핀과 노큐론의 투여량이 증가했다. 그렇게 억지로 4일을 버틴 후 부러진 갈비뼈가 자리를 잡고 자기 호흡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우리는 할아버지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스스로 호흡을 하시게 했다. 다행히 간파열 부위에서는 출혈이 진행되지 않았고 대퇴골의 골절 상태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4일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어졌다. 그런데 5일째 일반 병실로 보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일단 죽고 사는 문제를 벗어난 할아버지께서 저녁 때만 되면 발작을 하셨기 때문이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온몸을 뒤틀면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양팔과 다리를 침대에 부딪혀 거의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소용이 없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특별 대우를 받아 늘 할아버지 곁에 계셨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녹색 수술 가운을 입히고 에어 샤워를 하시게 한 후 중환자실에 항상 계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만이 하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두 분의 한을 도저히 풀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는 동안 내내 두 손으로 할아버지의 왼손을 꼭 잡고 계셨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매일 얼굴과 손발을 닦아드리고 짬짬이 정성스레 다리를 주무르면서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할아버지 귀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이제 낮에는 의식을 회복해서 할머니와 두 손을 꼭 잡고 도란도란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고 할머니가 떠먹여드리는 죽을 받아 먹으면서 어린아이처럼 마냥 행복해 하셨다. 그러나 밤만 되면 다시 발작을 하셨고 그런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었다. 정신과 의견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었지만 나는 혹시 몰핀 과량 투여에 의한 환각작용이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할아버지의 발작과 안정을 위한 몰핀 투여.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그래도 10일 정도가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차차 안정을 찾으셨다. 할아버지의 발작 증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증후군 때문이었는지 혹은 지난 50년 세월 동안 사할린에서 중노동을 하며 겪었던 억압기제 때문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몰핀 때문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발작을 할 때마다 외치는 고함 소리였다. 우리는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알아듣기 힘든 소리로 중환자실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고 그때마다 황급히 몰핀이 투여됐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께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소리 지르시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하고 여쭤보았더니 놀랍게도 할머니는 저거? 마르크스 레닌 만세라고 하는 거야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잘 들어보니 정말로 마르크스 레닌 만세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셨다. 마르크스 레닌 만세! 마르크스 레닌 만세! 할아버지는 의식이 가물거릴 때마다 그리고 환영이 보일 때마다 그렇게 마르크스 레닌 만세를 외치셨던 것이다. 나는 순간 어지럼증이 일었다. 결혼한 지 2달 된 어느 평범한 집 외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순사에게 끌려가서 전쟁터와 노동수용소로 끌려다니길 50년. 50년 만에 귀향해서 아내와 재회, 다시 2달 만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당한 교통사고, 인공호흡과 NHK, 마르크스 레닌 만세.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다행히 보름 만에 할아버지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다. 오히려 이 사고가 두 노부부의 가혹한 운명과 재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재확인하는 난관이자 시험이었는지도 모른다 싶을 정도로 두 분의 모습이 안전궤도에 들어섰다. 할아버지는 보름 만에 중환자실 식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일반 병실로 모셔졌다. 이제 약 일주일 후 정형외과에서 대퇴골과 팔의 골절 수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약 일주일 후 정형외과에서 대퇴골과 팔의 골절 수술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수술도 만만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의 생명력이라면 그리고 두 분의 우정과 애정이라면 쉽게 이겨내시리라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정형외과로 전과가 되었다. 이제 할아버지의 치료는 내 손을 떠난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형외과에서 컨설팅 시트가 도착했다. 정형외과 수술을 앞둔 할아버지가 열이 나고 혈액검사 결과도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이다. 스태프를 필두로 우리 팀이 할아버지를 진찰하기 위해 정형외과 병동으로 들어섰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를 뵌 지도 일주일을 넘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진찰하던 스태프의 표정은 어두웠다. 나 역시 직감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인턴 선생이 가져온 검사 결과지는 몇 가지 불길한 시그널을 품고 있었다. 혈색소가 감소하고 혈소판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 채 백혈구마저 3천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설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폐혈증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스태프의 지시로 황급히 혈액 배양 검사를 한 후 정형외과에서 우리 과로 다시 전과를 한 다음 중환자실로 모시기로 했다. 일단 폐혈증이라는 가정하에 반코마이신을 투약했다. 이 경우에 만약 폐혈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의료보험 조합으로부터 부당진료로 낙인이 찍혀 병원 행정당국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폐혈증이 올 이유가 없었다. 중심 정맥관이나 동맥관과 같이 혈관에 연결된 관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제거된 상태였고 인공호흡기도 제거된 지 오래였으며 골절상도 폐쇄형이라 세균 감염의 경로가 없었다. 부디 아니기만을 빌 수밖에 없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조치가 취해졌으니 회생이 가능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다시 호흡이 어려워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가슴 사진을 보니 폐 주변으로 삼출액이 차기 시작했다. 배에도 복수가 찼으며 팔 다리도 퉁퉁 부어올랐다.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결국 할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시고 말았다. 원인 미상의 폐혈증. 그 길로 고달픈 삶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 할아버지의 삶에서 그나마 2달간의 귀향이라도 축복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치 손을 잡아줄 듯 희망을 내비치던 운명의 여신의 냉정함을 원망해야 하는 것일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시던 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호곡성도 울부짖음도 없었다. 변함없이 할아버지의 성한 한쪽 손을 모아쥐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과 심전도 기기의 파동이 잦아드는 아늑한 순간을 꺽꺽 울음을 삼키면서 그렇게 지켜보셨다. 중환자실 밖에서는 NHK와 우리나라 방송국의 방송 카메라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중환자실 내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손을 맡긴 채 하얀 포에 몸이 덮여 그렇게 중환자실을 떠나셨다. 마르크스 레닌 만세, 마르크스 레닌 만세.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서 유령처럼 맴돌고 있다. 네, 여기까지 이 노부부의 참 애틋한 사연이 담긴 에피소드를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놀랍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과거를 지내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살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경제 10위라는 대국이 되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이 7, 80년이라는 사이에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많았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도 보면은 이번에 이 할아버지께서는 장가를 가신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일본군에게 징용을 당해서 전쟁을 나가게 되고 또 그 징용이 끝난 뒤에는 6.25 전쟁이 또 발발이 되어서 6.25 전쟁으로 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룬 경제 성장이나 지금 외국인들이 막 열광하는 K-팝
한국 한류 문화가 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쉽게 착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까먹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 과거에 정말 이 피눈물 나고 가슴 저리는 사연을 담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서 전쟁통에 헤어져서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떨어진 채로 할아버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국의 땅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삶을 이어가시면서 그 헤어진 할머니 한 명만을 기다리면서 살았을 그 5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큰 애달픔과 한이 서린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시집간 지 몇 달 되지 않아 어르신과 헤어진 이 할머니는 거기서 낯선 시부모 분들을 모시면서 시부모님들도 다 임종을 맞이해 주시고 대소변 같은 것도 다 받아내시면서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을 가슴 저리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을까 생각하다 보면 절로 참 숙연해지고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과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누구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에피소드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시대도 있었구나. 이렇게 한많은 시간을 지냈던 우리 민족, 이런 고생한 분들 덕분에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에피소드를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참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구절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통행 또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판이 된지 안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사조 리뷰였습니다.